1215년에 당시 몽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칭기스칸의 손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손주구나. 그러나 이제 1227년에 칭기스칸이 서하라고 하는 국가를 정벌하던 중에 이제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를 미리 정해놨었는데요. 그래도 아들이겠지. 자식은 몇 명일까? 칭기스칸에게는 지금 아들이 총 4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장남, 주치, 둘째, 차가타이, 셋째, 우구데이, 그다음에 저기 막내 아들 톨루이,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빌라이의 아버지가 바로 톨루이,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거죠. 야, 서열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맨 아래네요. 그렇죠. 그런데 칭기스칸은 장남 주치하고 차가타이보다는 우구데이하고 톨루이를 더 좀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에게 이제 몽골 제국을 물려줄 것인지 이제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칭기스칸이 자신의 후계자로 정한 사람이 우구데이. 우구데이입니다. 그때 배웠잖아. 우구데이. 하지만 당시 몽골 제국에서는 정식 칸으로 즉위를 하려면 반드시 쿠릴타이라고 하는 의회 모임에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칭기스칸이 죽고 2년 뒤인 1229년에 우구데이가 쿠릴타이를 통해서 몽골 제국 전체를 지배하는 칸 중의 칸, 대칸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1241년에 쿠빌라이가 이제 26살이 된 해에 몽골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대칸인 우구데이가 돌연 이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우구데이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예. 그렇다면 뒤를 이어서 몽골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이제 가계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구데이가 이제 1241년에 죽고 차가타이가 42년에 죽습니다. 다 죽었네. 그러면 칭기스칸의 손자 때에서 이제 세대가 이제 넘어가서 몽골 제국의 정치가 전개가 되는데 우구데이의 부인이 본인의 아들인 이 구육을 대칸으로 올립니다. 근데 이제 구육은 사실 대칸의 자리를 2년도 못 지키고 죽습니다. 구육이 죽은 이후부터 이제 우구데이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허무하게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1251년에 바로 이 톨루이의 장남이었던 이제 뭉케가 몽골 제국의 4번째 대칸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형이 대칸이 된 거니까 나쁘진 않겠어요. 근데 쿠빌라이에게는 이 상황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인 뭉케의 성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뭉케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 형제든 뭐든 아주 잔혹해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뭉케가 대칸이 된 다음에 몽골에서는 철저하게 금기시되던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동족 학살? 맞습니다. 바로 칭기스칸의 자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겁니다. 에? 자기가 칸이 된 걸 반대했었던 친척들 모조리 숙청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떠받들던 군사 지휘관들도 한 수십 명 또 처형을 하게 됩니다. 뭉케는 평소 바로 아랫동생이었던 쿠빌라이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은근히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이게 자칫 또 피바람이 또 불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존의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대화를 이제 지원 씨하고 규현 씨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형님, 저 이번에 영토 확장을 아주 소소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형님이 뭐 안 된다고 하시면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야. 땅을 넓히는 건 좋지. 허락한다. 아, 감사합니다, 형. 형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에서 군량미를 조달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될까요? 아니, 근데 형님 싫으시면 그냥 아껴 먹어보겠습니다. 아니야. 군량미가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지. 병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알아서 좀 해라.
그럴까요? 근데 쿠빌라이가 엄청 눈치를 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형인 뭉케에게 맞서기보다는 나는 형을 존중한다. 형의 명령을 나는 충성스럽게 따른다. 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뭉케는 대칸이 된 이후에 역시 이전의 몽골 칸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뭉케의 팽창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쨌든 남송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정복하느냐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송은 다양한 방면에서 뭐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룩한 국가였는데요. 특히 이제 남송의 수도였던 임안, 항저우는 동시대의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요. 약 1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대 유럽에서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인구가 대략 한 1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항주에 와. 150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도시였네요. 근데 이제 경제적 이유 외에도 몽골 제국이 남송 정벌에 집착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송은 몽골 제국이 정복했던 이 북중국 지역하고 지금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 뭐 당연히 보이시는 거고, 게다가 남송은 한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북중국에 살고 있는 한족들과 좀 동질감을 공유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남송이 혹시나 북중국의 한족들과 협력해서 몽골의 통치를 동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몽골 제국의 수권, 남송을 복속시키는 거였습니다. 징기스칸도 못한 거를. 그럼 이 남송 정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대리국이라고 부릅니다. 대리석 아시죠? 네. 그 대리석의 그 대리가 요 국호, 여기 대리라고 하는 나라 대리의 이름에서 돌이구나. 따온 말입니다. 그 대리석이 대리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남송을 지금 이제 치려고 할 때에 왜 여기 대리까지 또 다른 국가인데 왜 그랬을까요? 대리석이 탐났나? 아닙니다. 대리를 점령하면 남송의 북쪽에서 압박하고 그다음에 서쪽에서 압박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서남 쪽에서부터 압박해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거죠. 샌드위치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라도 대리를 정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대리는 남송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리를 무너뜨려서 남송의 그 든든한 우방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측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송 정벌의 교두보 역할을 할 대리가 역시 몽골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중요한 전쟁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쿠빌라이요? 쿠빌라이입니다. 37살이 된 쿠빌라이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순간이었는데요. 네. 아 근데 너무 막중한 임무 준 거 아니야 초반부터? 저 남송 정복 잘 하면은 칸에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 대칸에? 정도의 말하자면 경력이 되죠. 그래서 대리국의 군사들이 요 금사강 여기에 이제 강의 강둑에 진을 치고 이제 몽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리는 왜 굳이 강에서 몽골군을 맞이해서 싸우려고 했을까요? 말 못하게 하려고. 네, 수비하기 좋잖아요. 네. 바다가 없는 몽골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물에서 약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대리국은 아마 쿠빌라이의 군대가 강을 건널 수 있는 제대로 된 배조차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적진에서 일로 이제 들어와서 배를 새롭게 만든다? 그건 더 어려울 테니 대리 입장에서는 강을 방패 삼아서 몽골 군대를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쿠빌라이가 이러한 대리 군대의 예상을 그냥 싹 뒤엎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쿠빌라이는 이것을 이용해서 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규현 씨. 그럼 다른 가죽이면 몽골이니까 양가죽?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왜? 쿠빌라이는 어쨌든 몽골군이 많이 갖고 있는 걸 활용해서 뭐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약이 많아서 이렇게 준비를 마친 쿠빌라이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요.
깊은 밤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금사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쿠빌라이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 뺏고 이러지 마라. 우선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항복을 권유한 겁니다. 그리고 몽골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무자비하게 뭐 사륙하거나 약탈 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였죠. 1253년에 대리는 사실은 그 군사적 세력으로는 몽골이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약속한 대로 사륙을 자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그 왕족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하던 대로 니네들 다스려라. 그 덕분에 쿠빌라이가 대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과 또 중요한 게 이제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쿠빌라이는 형주에 이어서 대리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게다가 몽골의 초원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영토를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이제 이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1256년에 그 북중국 지역에 개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자기를 위한 수도를 새롭게 건설하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 개평이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상도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그냥 개평이라고 안 하고 상도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몽골 군대가 드디어 이제 남송을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 남, 서쪽 세 방향에서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몽골군이 여러 루트로 진군한 이유는 당연히 남송을 사방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다는 게 뭐 우와. 지도로 훤히 보이죠. 아니, 이번엔 남송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몽골이 남송 정벌에 총력을 기울이던 중에 44살이 된 쿠빌라이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문케가 죽어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촉이 좋아요? 자꾸 누가 죽잖아요 지금. 네, 바로 전쟁 중에 결국은 문케가 이제 죽고 만 건데요. 데칸이 죽었으니 이제 전쟁 올 스톱이죠. 그러면 누가 이제 차기 몽골의 데칸이 되느냐? 쿠빌라이, 훌레구, 아릭부케 이렇게 있어요. 아릭부케는 아직 부케라. 본캐가 있어야 돼. 평생 북해 아닐까요? 네, 평생 부케라 안 돼요, 쟤는. 네, 결국은 쿠빌라이가 몽골에서 유력한 차기 데칸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쿠빌라이에게 아주 막강한 경쟁자가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저 아릭부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 남보람 박사님, 그 아릭부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게 쿠빌라이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쿠빌라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뭐 한족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포용하고 수용하는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릭부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몽골 제일주의, 모든 거 다 안 받아들인다, 다 때려 부숴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몽골에 있는 귀족들은 이 아릭부케를 굉장히 선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둘 사이에 지금 지지 세력이 확연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쿠빌라이는 앞서서도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 영토를 중심으로, 북중국 영토를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키워왔고, 그다음에 아릭부케는 몽골 초원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릭부케는 여기 몽골에 원래 살고 있던 이 몽골 고위층의 지지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더 센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셀 것 같은데. 그렇죠. 입지가 아무래도. 그래서 문케가 죽은 다음에 아릭부케가 수도에 있으니까 쿠빌라이를 부릅니다. 장례식 해야 되니까. 형 장례식하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쿠빌라이 안 갑니다. 응? 왜냐하면 그 자기가 카라코름에 가는 순간 사실 장담할 수 없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저 때는 진짜 네, 암살당할 암살 수도 독살이 있고, 너무 진짜로. 많아서. 그래서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을 계속 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전장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릭부케가 쿠빌라이의 수도인 요 상도 쪽으로 이제 슬슬 접근해 옵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도 그래서 점점 이제 위협을 가하니까 군대를 돌려서 상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아깝다. 그리고 1260년에 45세가 된 쿠빌라이가 딱 상도에서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만 다 모아놓고 자기 스스로 데칸이 됐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쿠빌라이가 내가 데칸이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얘기한 뭐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한 인물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훗날 고려의 원종이 되는 태자 왕식. 당시에 고려하고 몽골이 지금 한 30년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식 태자가 쿠빌라이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화친을 맺으려고 하오 얘기를 했죠. 쿠빌라이는 이때 30년 동안 우리의 골치를 앓게 하던 고려에서 나한테 찾아와갖고 화친 요청을 했다고? 이거는 나한테 뭔가 시그널이 온 거다. 내가 칸으로 나서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 이러면 싸움 나지 않을까? 그 싸움 나지 아리프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래서 아리프케도 한 달 있다가 이제 자기 수도 여기 카라코름에서 이제 자기 또 지지하는 세력을 메가데칸이다. 모아서 메가데칸이다. 와 이제 그럼 칸이 2명이네. 몽골 역사상 최초로 대칸이 2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쿠빌라이와 아리프케 사이에 치열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형제끼리. 형제의 난. 이 두 사람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러지기보다는 좀 서로 이렇게 영토를 뺏기는 그런 좀 소규모 전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패가 지지부진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나진 않는데요. 그러자 이제 쿠빌라이는 아리프케에게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또 장기전이 되면 아리프케한테 뭐가 불리했을까요? 군량미. 와. 이거는 유출이에요? 어, 예. 유출이 확실한가요? 확실해. 네, 바로 물자 보급입니다, 진짜로. 맞아요. 네, 군량미든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돼요. 그죠? 음. 그래서 아리프케에게 이제 올라가는 주요 뭐 식량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을 끊어버리는 건데요. 당시 아리프케에게 가는 그 식량의 주요 보급지들이 있었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쿠빌라이는 차가타이 칸국에 베시발릭을 차지해서 보급을 끊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 이제 중국의 베이징, 연경 지역에 아리프케의 군대에 분량을 공급해 오던 그 곡물 창고를 공격해서 수중에 넣게 되죠. 그러면 아리프케가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는 예니시에이가? 네, 맞아요. 쿠빌라이가 이제 그 보급까지도 차단을 해 버렸다라고 국까지 가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진짜 쿠빌라이 편이네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 이게 보급지를 전부 이렇게 차단당한 아리프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아리프케가 향한 곳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차가타이 칸국이었습니다. 차가타이 후손들하고 아리프케하고 친합니다.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리프케는 저기 중앙아시아는 나의 든든한 동맹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제 말하자면 수도를 떠난 거죠. 그래서 아리프케가 차가타이 칸국 쪽에 물자와 군대 지원을 요청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나 이미 쿠빌라이 사람이야. 이쪽도 유출됐나요? 맞습니다. 줄을 잘 서는 거죠.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한 아리프케가 직접 쿠빌라이의 수도인 상도로 찾아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못 버텨요. 이로써 이제 쿠빌라이가 49세에 비로소 몽골의 와. 5번째 대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래 걸렸네.